옛날 옛적 서해와 압록강이 맞닿은 어느 작은 마을에 지극한 효심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가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언젠가는 꼭 예쁜 며느리를 떡하니 데려다 주마. 어머니, 며느리가 떡이라도 됩니까? 떡하니 데려오시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아들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연이란 돌고 도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도 내 곁을 떠났지만 너라는 보물이 내게 남았지 않니? 너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게다.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 짝을 찾아주기는커녕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을 나간 사이 깜빡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서방님, 어찌하여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겁니까? 일이 늙고 못생겨진 제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가요? 내 눈에는 여전히 곱기만 한 것을. 그나저나 이제 저와 함께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방님. 아직은 때가 아니오. 당신이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남편은 아내를 부드럽게 밀어냈고 그 순간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헉, 서방님.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깬 어머니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기운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남편의 말을 떠올린 어머니는 곧장 몸을 일으켜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묘지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 안을 들여다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람? 한편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이 괜찮으십니까? 알아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멀쩡히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의 등 뒤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수줍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는 누구입니까? 설마 정말로 며느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시간을 거슬러 골목 안에서 어머니가 본 것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꾀죄죄한 처녀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노? 괜찮은 게야?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른 거지들이 불순한 눈빛으로 처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는 솟아나는 힘으로 처녀를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꽉 잡으려무나. 네, 금방 갈 테니.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처녀를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금목이라 하옵니다. 집은 어디에 두고 일이 되었느냐?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그냥 둘 수 없어 이리 데려왔단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떻겠니? 마침 이 어미도 병이 다 나았는지 힘이 펄펄 나는구나. 그럼요. 어머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처녀를 데려온 날 마지막 힘을 다 썼던 건지 어머니는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청년과 금목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금목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와 식사하시지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남편을 위하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비군요. 부인, 잘 먹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조선 제1의 상단이라는 박씨 상단이 찾아와 큰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서 와서 구경들 하시오. 진귀한 물건들이 아주 많소. 부인, 마을에 큰 상단이 온 모양인데 우리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청년은 아내의 손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부인.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저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소? 청년은 신이 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년은 아내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상단의 배 위에서 장부를 훑어보던 한 사내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장사가 제법 잘 되었군. 그때 아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보시오. 뭘 그리 쳐다보는 게야? 사람 얼굴 뚫어지겠네. 아니, 어찌 그리 무례하게 말하시오. 왜? 너도 이 장부를 읽어보고 싶으냐? 보아하니 까막눈 같은데 쳐다본다고 모르는 글이 읽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멍청한 것들 같으니. 저런 무례한 놈을 봤나? 청년이 화를 냈지만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인, 저런 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청년은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혹시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요? 서방님,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글 공부를. 청년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군요. 괜찮다면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소? 사실, 저는 한양 땅 김대감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풍족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노린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거지처럼 살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낱 상인 따위에게 글을 모른다 무시를 당하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군요. 어찌 이제야 말씀하셨소? 걱정 마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소. 그날 이후 청년은 아내의 글공부 비용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인, 내가 보기엔 전부 꼬부랑 지렁이 같은데 그게 다 읽히는 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시간이 흘러 아내는 웬만한 글은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와 달리 곱게 단장하고 술상을 차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한 잔 받으십시오. 청년은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글을 배우려 한 것은 흩어진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잘된 일이오. 당연히 다녀와야지요. 저도 함께 가서 장모님을 뵙고 싶소. 하지만 한양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둘이 가기에는 여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길을 아니 저 혼자 다녀오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여비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허허,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내일 당장 여비를 마련해 드리겠소. 다음 날 청년은 주인 집에서 세경을 미리 당겨받아 100냥이라는 거금을 아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몸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예, 서방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청년은 아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록 아내에게서는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언제쯤 돌아오는 것이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년은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 부인이 돌아왔네? 어서 마을 주막으로 가보게. 청년은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주막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발견한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낯선 사내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예전에 아내를 모욕했던 그 오만한 상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닭다리살 좀 드셔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잉, 허, 제깟 닭다리가 부드러워봤자 당신만 하겠소. 부인, 청년을 발견한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준 돈 100냥이요. 나는 이분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 당신도 그 돈으로 적당한 여자를 찾아 사시오. 서방님은 무슨? 이젠 내가 당신 서방이지. 호호, 맞아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분노에 찬 청년은 상인에게 달려들었지만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서방님, 참으세요. 저런 천한 놈 때문에 힘쓰실 필요 없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두 사람은 청년을 비웃으며 주막을 떠났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부인, 가지 마시오. 그날 이후 반쯤 정신이 나간 청년은 아내가 던져준 돈으로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깟 인생, 멋대로 살다 죽어버릴 테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희망을 잃은 어느 날 밤, 청년은 취한 채 압록강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인도 다 떠나고 이제 나 혼자구나. 더 살아 무엇하리. 청년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갈 무렵 꿈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화들짝 놀라 눈을 뜬 청년의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내 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청년을 구해준 사람들은 바로 박씨 상단의 주인과 그의 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선 이 죽부터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어젯밤 꿈에 별이 강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나가보았다가 물에 빠진 당신을 발견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 운명이신가 봅니다. 헛된 생각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지내봅시다. 마침 일손이 필요하던 차였소. 낯선 이들의 따뜻한 친절에 청년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박씨 상단의 일원이 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단 주인의 딸 또한 청년의 전처를 데려간 그 상인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인하기 전에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지. 덕분에 자네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네. 하하. 청년의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얻게 된 상단 주인은 어느 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용은 내가 모두 댈 테니 글을 배워 나를 좀 도와주게. 청년은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고 상단 주인에 따른 밤마다 간식을 가져다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공부는 잘 되어 가십니까? 이것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다과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참 잘생겼다. 이런 사람을 진작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저도 아씨를 처음 봤을 때 선녀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청년은 학문을 완성했고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한 상단 주인은 그에게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청년은 상단 주인의 사위가 되어 상단을 더욱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낡은 인연이 떠나가자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새 인연이 옛날 옛적 서해와 압록강이 맞닿은 어느 작은 마을에 지극한 효심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가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언젠가는 꼭 예쁜 며느리를 떡하니 데려다 주마. 어머니, 며느리가 떡이라도 됩니까? 떡하니 데려오시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아들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연이란 돌고 도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도 내 곁을 떠났지만 너라는 보물이 내게 남았지 않니? 너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게다.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 짝을 찾아주기는커녕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을 나간 사이 깜빡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서방님, 어찌하여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겁니까? 이리 늙고 못생겨진 제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가요? 허, 내 눈에는 여전히 곱기만 한 것을. 그나저나 이제 저와 함께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방님. 아직은 때가 아니오. 당신이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남편은 아내를 부드럽게 밀어냈고 그 순간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헉, 서방님.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깬 어머니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기운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남편의 말을 떠올린 어머니는 곧장 몸을 일으켜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묘지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 안을 들여다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람? 한편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이 괜찮으십니까? 알아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멀쩡히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의 등 뒤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수줍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는 누구입니까? 설마 정말로 며느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시간을 거슬러 골목 안에서 어머니가 본 것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꾀죄죄한 처녀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노? 괜찮은 게야?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른 거지들이 불순한 눈빛으로 처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는 솟아나는 힘으로 처녀를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꽉 잡으려무나. 내 금방 갈 테니.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처녀를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금목이라 하옵니다. 집은 어디에 두고 일이 되었느냐?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그냥 둘 수 없어 일이 데려왔단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떻겠니? 마침 이 어미도 병이 다 나았는지 힘이 펄펄 나는구나. 그럼요. 어머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처녀를 데려온 날 마지막 힘을 다 썼던 건지 어머니는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청년과 금목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금목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와 식사하시지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남편을 위하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비군요. 부인, 잘 먹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조선 제1의 상단이라는 박씨 상단이 찾아와 큰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서 와서 구경들 하시오. 진귀한 물건들이 아주 많소. 부인, 마을에 큰 상단이 온 모양인데 우리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청년은 아내의 손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부인.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저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소? 청년은 신이 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년은 아내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상단의 배 위에서 장부를 훑어보던 한 사내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장사가 제법 잘 되었군. 그때 아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보시오. 뭘 그리 쳐다보는 게야? 사람 얼굴 뚫어지겠네. 아니, 어찌 그리 무례하게 말하시오. 왜? 너도 이 장부를 읽어보고 싶으냐? 보아하니 까막눈 같은데 쳐다본다고 모르는 글이 읽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멍청한 것들 같으니. 저런 무례한 놈을 봤나? 청년이 화를 냈지만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인, 저런 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청년은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혹시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요? 서방님,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글 공부를. 청년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군요. 괜찮다면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소? 사실, 저는 한양 땅 김대감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풍족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노린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거지처럼 살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낱 상인 따위에게 글을 모른다 무시를 당하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군요. 어찌 이제야 말씀하셨소? 걱정 마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소. 그날 이후 청년은 아내의 글공부 비용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인, 내가 보기엔 전부 꼬부랑 지렁이 같은데 그게 다 읽히는 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시간이 흘러 아내는 웬만한 글은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와 달리 곱게 단장하고 술상을 차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한 잔 받으십시오. 청년은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글을 배우려 한 것은 흩어진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잘된 일이오. 당연히 다녀와야지요. 저도 함께 가서 장모님을 뵙고 싶소. 하지만 한양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둘이 가기에는 여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길을 아니 저 혼자 다녀오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여비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허허,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내일 당장 여비를 마련해 드리겠소. 다음 날 청년은 주인 집에서 세경을 미리 당겨받아 100냥이라는 거금을 아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몸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예, 서방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청년은 아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록 아내에게서는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언제쯤 돌아오는 것이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년은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 부인이 돌아왔네? 어서 마을 주막으로 가보게. 청년은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주막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발견한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낯선 사내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예전에 아내를 모욕했던 그 오만한 상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닭다리살 좀 드셔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잉, 허, 제깟 닭다리가 부드러워봤자 당신만 하겠소. 부인, 청년을 발견한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준 돈 100냥이요. 나는 이분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 당신도 그 돈으로 적당한 여자를 찾아 사시오. 서방님은 무슨? 이젠 내가 당신 서방이지. 호호, 맞아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분노에 찬 청년은 상인에게 달려들었지만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서방님, 참으세요. 저런 천한 놈 때문에 힘쓰실 필요 없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두 사람은 청년을 비웃으며 주막을 떠났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부인. 가지 마시오. 그날 이후 반쯤 정신이 나간 청년은 아내가 던져준 돈으로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깟 인생, 멋대로 살다 죽어버릴 테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희망을 잃은 어느 날 밤, 청년은 취한 채 압록강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인도 다 떠나고 이제 나 혼자구나. 더 살아 무엇하리. 청년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갈 무렵 꿈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화들짝 놀라 눈을 뜬 청년의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내 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청년을 구해준 사람들은 바로 박씨 상단의 주인과 그의 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선 이 죽부터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어젯밤 꿈에 별이 강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나가보았다가 물에 빠진 당신을 발견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 운명이신가 봅니다. 헛된 생각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지내봅시다. 마침 일손이 필요하던 차였소. 낯선 이들의 따뜻한 친절에 청년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박씨 상단의 일원이 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단 주인의 딸 또한 청년의 전처를 데려간 그 상인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인하기 전에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지. 덕분에 자네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네. 하하. 청년의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얻게 된 상단 주인은 어느 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용은 내가 모두 댈 테니 글을 배워 나를 좀 도와주게. 청년은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고 상단 주인의 딸은 밤마다 간식을 가져다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공부는 잘 되어 가십니까? 이것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다과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참 잘생겼다. 이런 사람을 진작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저도 아씨를 처음 봤을 때 선녀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청년은 학문을 완성했고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한 상단 주인은 그에게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청년은 상단 주인의 사위가 되어 상단을 더욱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낡은 인연이 떠나가자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새 인연이 옛날 옛적 서해와 압록강이 맞닿은 어느 작은 마을에 지극한 효심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가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언젠가는 꼭 예쁜 며느리를 떡하니 데려다 주마. 어머니, 며느리가 떡이라도 됩니까? 떡하니 데려오시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아들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연이란 돌고 도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도 내 곁을 떠났지만 너라는 보물이 내게 남았지 않니? 너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게다.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 짝을 찾아주기는커녕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을 나간 사이 깜빡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서방님, 어찌하여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겁니까? 이리 늙고 못생겨진 제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가요? 내 눈에는 여전히 곱기만 한 것을. 그나저나 이제 저와 함께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방님. 아직은 때가 아니오. 당신이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남편은 아내를 부드럽게 밀어냈고 그 순간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헉, 서방님.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깬 어머니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기운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남편의 말을 떠올린 어머니는 곧장 몸을 일으켜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묘지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 안을 들여다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람? 한편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이 괜찮으십니까? 알아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멀쩡히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의 등 뒤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수줍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는 누구입니까? 설마 정말로 며느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시간을 거슬러 골목 안에서 어머니가 본 것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꾀죄죄한 처녀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노? 괜찮은 게야?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른 거지들이 불순한 눈빛으로 처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는 솟아나는 힘으로 처녀를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꽉 잡으려무나. 내 금방 갈 테니.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처녀를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금목이라 하옵니다. 집은 어디에 두고 일이 되었느냐?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그냥 둘 수 없어 이리 데려왔단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떻겠니? 마침 이 어미도 병이 다 나았는지 힘이 펄펄 나는구나. 그러며, 어머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처녀를 데려온 날 마지막 힘을 다 썼던 건지 어머니는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청년과 금목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금목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와 식사하시지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남편을 위하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비군요. 부인, 잘 먹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조선 제1의 상단이라는 박씨 상단이 찾아와 큰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서 와서 구경들 하시오. 진귀한 물건들이 아주 많소. 부인, 마을에 큰 상단이 온 모양인데 우리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청년은 아내의 손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부인.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저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소? 청년은 신이 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년은 아내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상단의 배 위에서 장부를 훑어보던 한 사내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장사가 제법 잘 되었군. 그때 아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보시오. 뭘 그리 쳐다보는 게야? 사람 얼굴 뚫어지겠네. 아니, 어찌 그리 무례하게 말하시오. 왜? 너도 이 장부를 읽어보고 싶으냐? 보아하니 까막눈 같은데 쳐다본다고 모르는 글이 읽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멍청한 것들 같으니. 저런 무례한 놈을 봤나? 청년이 화를 냈지만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인, 저런 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청년은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혹시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요? 서방님,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글 공부를. 청년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군요. 괜찮다면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소? 사실 저는 한양 땅 김대감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풍족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노린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거지처럼 살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낱 상인 따위에게 그를 모른다 무시를 당하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그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군요. 어찌 이제야 말씀하셨소? 걱정 마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소. 그날 이후 청년은 아내의 글공부 비용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인, 내가 보기엔 전부 꼬부랑 지렁이 같은데 그게 다 읽히는 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시간이 흘러 아내는 웬만한 글은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와 달리 곱게 단장하고 술상을 차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한 잔 받으십시오. 청년은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글을 배우려 한 것은 흩어진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잘된 일이오. 당연히 다녀와야지요. 저도 함께 가서 장모님을 뵙고 싶소. 하지만 한양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둘이 가기에는 여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길을 아니 저 혼자 다녀오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여비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허허,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내일 당장 여비를 마련해 드리겠소. 다음 날 청년은 주인 집에서 세경을 미리 당겨받아 백냥이라는 거금을 아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몸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예, 서방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청년은 아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록 아내에게서는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언제쯤 돌아오는 것이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년은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 부인이 돌아왔네? 어서 마을 주막으로 가보게. 청년은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주막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발견한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낯선 사내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예전에 아내를 모욕했던 그 오만한 상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닭다리살 좀 드셔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잉, 허, 제깟 닭다리가 부드러워봤자 당신만 하겠소. 부인, 청년을 발견한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준 돈 100냥이요. 나는 이분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 당신도 그 돈으로 적당한 여자를 찾아 사시오. 서방님은 무슨? 이젠 내가 당신 서방이지. 호호, 맞아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분노에 찬 청년은 상인에게 달려들었지만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서방님, 참으세요. 저런 천한 놈 때문에 힘쓰실 필요 없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두 사람은 청년을 비웃으며 주막을 떠났고 청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부인.
가지 마시오. 그날 이후 반쯤 정신이 나간 청년은 아내가 던져준 돈으로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깟 인생, 멋대로 살다 죽어버릴 테다. 모든 돈을 탕진하고 희망을 잃은 어느 날 밤, 청년은 취한 채 압록강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인도 다 떠나고 이제 나 혼자구나. 더 살아 무엇하리. 청년은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 갈 무렵, 꿈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아직 때가 아니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화들짝 놀라 눈을 뜬 청년의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내 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청년을 구해준 사람들은 바로 박씨 상단의 주인과 그의 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선 이 죽부터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어젯밤 꿈에 별이 강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나가보았다가 물에 빠진 당신을 발견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 운명이신가 봅니다. 헛된 생각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며 지내봅시다. 마침 일손이 필요하던 차였소. 낯선 이들의 따뜻한 친절에 청년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박씨 상단의 일원이 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단 주인의 딸 또한 청년의 전처를 데려간 그 상인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인하기 전에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지. 덕분에 자네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네. 하하. 청년의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얻게 된 상단 주인은 어느 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 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용은 내가 모두 댈 테니 글을 배워 나를 좀 도와주게. 청년은 다시 글 공부를 시작했고 상단 주인의 딸은 밤마다 간식을 가져다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공부는 잘 되어 가십니까? 이것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다과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나요? 참 잘생겼다. 이런 사람을 진작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저도 아씨를 처음 봤을 때 선녀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청년은 학문을 완성했고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한 상단 주인은 그에게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청년은 상단 주인의 사위가 되어 상단을 더욱 크게 번창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낡은 인연이 떠나가자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새 인연이 옛날 옛적 서해와 압록강이 맞닿은 어느 작은 마을에 지극한 효심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가난한 살림 탓에 혼기가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어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언젠가는 꼭 예쁜 며느리를 떡하니 데려다 주마. 어머니, 며느리가 떡이라도 됩니까? 떡하니 데려오시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아들은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인연이란 돌고 도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도 내 곁을 떠났지만 너라는 보물이 내게 남았지 않니? 너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게다.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 짝을 찾아주기는커녕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을 나간 사이 깜빡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동안 혼자서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서방님, 어찌하여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겁니까?
일이 늙고 못생겨진 제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가요? 내 눈에는 여전히 곱기만 한 것을. 그나저나 이제 저와 함께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방님. 아직은 때가 아니오. 당신이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으니. 남편은 아내를 부드럽게 밀어냈고 그 순간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헉, 서방님.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깬 어머니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기운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남편의 말을 떠올린 어머니는 곧장 몸을 일으켜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묘지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 안을 들여다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대체 뭐람? 한편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이 괜찮으십니까? 알아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멀쩡히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머니의 등 뒤에는 웬 아리따운 처녀가 수줍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처자는 누구입니까? 설마 정말로 며느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시간을 거슬러 골목 안에서 어머니가 본 것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꾀죄죄한 처녀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노? 괜찮은 게야?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른 거지들이 불순한 눈빛으로 처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는 솟아나는 힘으로 처녀를 번쩍 들쳐업고 집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꽉 잡으려무나. 네, 금방 갈 테니.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처녀를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금목이라 하옵니다. 집은 어디에 두고 일이 되었느냐?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어머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그냥 둘 수 없어 이리 데려왔단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떻겠니? 마침 이 어미도 병이 다 나았는지 힘이 펄펄 나는구나. 그럼요. 어머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처녀를 데려온 날 마지막 힘을 다 썼던 건지 어머니는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청년과 금목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청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금목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와 식사하시지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묵묵히 남편을 위하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청년은 그런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비군요. 부인, 잘 먹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조선 제1의 상단이라는 박씨 상단이 찾아와 큰 장터를 열었습니다. 어서 와서 구경들 하시오. 진귀한 물건들이 아주 많소. 부인, 마을에 큰 상단이 온 모양인데 우리도 함께 구경 가지 않겠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청년은 아내의 손을 이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부인.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저기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지 않소? 청년은 신이 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년은 아내가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상단의 배 위에서 장부를 훑어보던 한 사내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장사가 제법 잘 되었군. 그때 아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본 청년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보시오.
뭘 그리 쳐다보는 게야? 사람 얼굴 뚫어지겠네. 아니, 어찌 그리 무례하게 말하시오. 왜? 너도 이 장부를 읽어보고 싶으냐? 보아하니 까막눈 같은데 쳐다본다고 모르는 글이 읽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멍청한 것들 같으니. 저런 무례한 놈을 봤나? 청년이 화를 냈지만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인, 저런 자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시오.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날 밤 청년은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혹시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요? 서방님,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글 공부를. 청년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군요. 괜찮다면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소? 사실, 저는 한양 땅 김대감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풍족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노린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거지처럼 살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낱 상인 따위에게 글을 모른다 무시를 당하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큰 아픔이 있으셨군요. 어찌 이제야 말씀하셨소? 걱정 마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소. 그날 이후 청년은 아내의 글공부 비용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인, 내가 보기엔 전부 꼬부랑 지렁이 같은데 그게 다 읽히는 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시간이 흘러 아내는 웬만한 글은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와 달리 곱게 단장하고 술상을 차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한 잔 받으십시오. 청년은 아내의 다정한 모습에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글을 배우려 한 것은 흩어진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잘된 일이오. 당연히 다녀와야지요. 저도 함께 가서 장모님을 뵙고 싶소. 하지만 한양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둘이 가기에는 여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길을 아니 저 혼자 다녀오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여비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허허,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내일 당장 여비를 마련해 드리겠소. 다음 날 청년은 주인 집에서 세경을 미리 당겨받아 100냥이라는 거금을 아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몸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예, 서방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청년은 아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록 아내에게서는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대체 언제쯤 돌아오는 것이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년은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 부인이 돌아왔네? 어서 마을 주막으로 가보게. 청년은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주막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발견한 청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낯선 사내의 품에 다정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예전에 아내를 모욕했던 그 오만한 상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닭다리살 좀 드셔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잉,